한국인들만큼 등산에 진심인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인들만큼 등산복을 편하게 평상복으로 입는 사람들도 드물죠. 최고급 원단의 다기능성 등산복을 평상복으로 입는 한국인의 모습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낯설게 보인다고 하는데요. 한동안 한국인의 이 등산복 사랑이 격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외여행 시 눈초리를 봤던 에피소드도 있죠. 그만큼 한국은 등산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국인에게 등산은 가장 친숙한 여가 활동이자 운동입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관악산, 수락산 등 도심 중간에 적당한 높이의 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에는 평지가 대부분이고 산은 외곽 쪽 끝에 가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슬로베니아에 사는 루카 씨도 세계 등산 여행을 하다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겪은 한국에서의 재미있는 일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로베니아에 사는 루카입니다. 여러분은 슬로베니아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슬로베니아는 발칸반도 끝쪽에 있는 유럽 국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많아서 발칸의 녹색 정원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특히 블레드 호수는 장관입니다. 블레드 호수가 굉장히 크다 보니 처음에 호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바다로 착각했었다고 해요. 저는 벨레네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고 있고 등산을 좋아하는 평범한 50대 여성입니다. 유럽은 알프스 산맥이 있다 보니 높은 봉우리도 많지만 산 중턱에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가볍게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세월도 누적되다 보니 자연스레 산을 잘 타게 되었답니다. 저는 30살 때부터 유럽 전역을 하이킹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20년 넘게 지금까지 취미를 이어오고 있네요. 네, 물론 유럽 대부분의 지역은 이미 하이킹을 완료했고 이제는 해외로 등산을 즐기고 있답니다. 나라마다 산이 가지는 특유한 분위기도 있고 자연 경관을 감상하기 더없이 좋더라고요. 다양한 기후와 지형을 다니다 보니 등산에는 이력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한국으로 겨울산행을 정했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설악산이 유명하기도 하고 마침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스포츠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 당시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적극적인 홍보가 유럽 전역에 퍼졌었어요. 저는 한국산을 검색해보고 몇 군데 출연했습니다. 남한에는 한라산, 북한에는 백두산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리고 산세가 좋다는 지리산과 웅장하다는 설악산을 후보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로 가고 싶다는 마음에 저는 설악산을 선택했습니다. 산의 높이도 적당했지만 한국의 안전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국 하이킹에 대해 걱정은 안 했습니다. 제가 등산을 다니다 보니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남미 국가나 북미 쪽 하이킹은 사실 오지인 곳도 많고 길을 잃거나 조난을 당하면 곧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GPS 같은 장비를 챙기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방에 가벼운 군용 비상식량도 챙기죠. 솔직히 말하면 아주 오래전에 일본 후지산을 다녀와 본 기억이 있다 보니 이번 한국 등산 여행은 좀 가볍게 생각했어요. 설악산에서 느낀 점은 뭔가 아기자기하지만 웅장한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산은 따뜻한 어머니의 품 같다고 할까요? 포근하게 보듬어주는 산세와 굽이굽이 산골짜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이킹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졌다는 것. 길을 잃더라도 다시 길을 찾기 어렵지 않은 환경과 사람들이 많다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한 안정감을 받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 때와 같이 GPS와 비상식량은 챙겼어요. 날씨가 많이 춥지 않고 오랜 시간 하이킹할 것이 아니라 옷차림은 평소와 다르게 다소 가볍게 입고 가방에도 꼭 필요한 간식 한두 개만 넣었습니다. 원래 조난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옷가지와 며칠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챙겼다면 이번 산행은 편안하게 가기로 했지요. 저는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고 이틀간 서울 시내 구경을 마친 뒤 바로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숙소에서 설악산에 새벽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주차장은 많이 차 있었습니다. 동남아 계열 외국인들도 설악산 관광을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왜 굳이 겨울에 오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들은 겨울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겨울 관광을 하러 오는 거였죠. 저는 가장 일반적인 대청봉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정상까지 길이 이어져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정상에서 잠시 쉬고 멋진 경치도 감상하고 하산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등반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도 여유롭고 등산객이 많아서 등산길이 아니라 산을 횡단해서 내려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한가롭게 산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등산로를 벗어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이런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여러 나라의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겪어보았고 그 때문에 자만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거친 자연을 헤집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산이 굉장히 넓었고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오고 그러다 계곡이 나와서 계곡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계곡이 끊기고 또 다른 봉우리가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미로 같았어요. 당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침착하게 GPS를 켜려고 했는데 앞불상 배터리 체크를 못한 탓에 GPS를 켜자마자 몇 초 만에 바로 꺼져버렸습니다.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봤던 저의 현재 위치를 기억해서 방향을 정하고 다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렴풋이 보였던 위치와 지도를 기억하고 내려가려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덧 어두워져 앞이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죠. 그리고 겨울치고 온화했던 날씨가 점점 추워지더니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만큼 추워졌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옷차림이 완전히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상식량은 있었지만 추운 날씨에 하루를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이렇게 죽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저쪽에서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극악의 공포심에 휩싸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한국 호랑이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나뭇가지를 헤치며 뭔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몸이 얼음이 되어 꼼짝을 못했습니다. 어스름한 정체는 갑자기 멈추더니 땅을 파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분명 짐승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 파인 땅이 나의 무덤은 아니겠지 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때 갑자기 띠리리리리 하는 벨소리가 울리는 것 아니겠어요? 헉,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저 짐승이 내 존재를 알아챘으니까요. 저는 부랴부랴 핸드폰을 끄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벨소리는 제 핸드폰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저기 보이던 검은색 정체 모를 것이 전화를 받는 거였어요. 아, 사람이었구나. 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기도 잠시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이런 낯선 곳에 밤이 되었는데 짐승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운 일 아닐까? 심지어 정신 차려보니 그 전화 받는 목소리는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걸까?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걸까? 저 남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내가 여기 밤새 있어도 위험한 건 똑같은데. 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남성이 전화를 다 받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 그는 저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조심조심 그의 뒤를 따라가면 왠지 등산로를 발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죠. 물론 들키지 않게 말입니다. 그가 나뭇가지를 헤칠 때마다 부스럭 소리가 많이 났어요. 저는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재빨리 그가 있는 방향으로 후다닥 갔습니다. 그런데 하도 조심히 뒤따라가다 보니 그와의 간격이 점점 넓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코너를 돌면 그때 또 후다닥 내려가면서 거리를 유지했어요.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는데도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 그런 걸까요? 갈림길이 나왔는데 도저히 어느 길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흙길이었다면 발자국이라도 볼 텐데 돌을 밟고 지나가는 곳인데다 점점 어둡다 보니 그가 지나간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날은 더욱 추워졌습니다. 배도 고프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가 멀리 가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갈림길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안 되겠다 도움을 요청하자 라고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소리쳤어요. 플리즈 헬프 미 하고 말입니다. 산은 정말 적막했습니다. 제가 지른 소리가 메아리가 되돌아오는데 산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헬프미를 10번은 넘게 외쳤던 것 같아요. 제발 그 남성이 저를 저버리지 않길 바라면서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간사합니다. 무서워서 접근 못했다가 더 상황이 심각해지니 나 찾으러 오라고 소리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절망의 순간 오른쪽 갈림길 끝에서 다시 어스름한 남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또 무서워져서 도망갈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그 남성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깡마른 몸이지만 눈빛이 총기가 있고 건강해 보였죠. 그리고 선해 보였어요. 왠지 나를 해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도 등산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등산복에 배낭을 메고 있었거든요. 그 남성도 저한테 가까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 거리를 두고 멀뚱멀뚱 서 있었죠. 남성도 저를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맞아요. 정상적이라면 이 상황에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얼음같이 굳어있는 저를 보고 그 남성은 사태를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헬프미? 라고 되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헬프미라고 한 걸 분명 듣고 그 사람이 나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무서움을 덜 느끼게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고우라고요. 그러고는 아래쪽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따라오라는 신용을 했어요. 와 살았다. 저는 그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간격을 두며 계속 따라갔습니다. 30분쯤 정신없이 따라갔더니 드디어 나무의 번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가 다시 나왔던 거죠. 너무 어두워져서 사람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기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손전등을 꺼내서 그 남자 뒷모습 쪽으로 길을 비추어 따라갔죠. 한참을 내려가니 드디어 불빛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불빛들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니 그 남성은 뒤로 돌아보며 저한테 말하더군요. 바이. 응? 헤어지자고. 그 남자는 저한테 이제 알아서 가라는 인사를 보낸 것이었어요. 네, 이제는 혼자서 마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 고마운데 보답도 못하고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빨리 걸어서 그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 남성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많이 만나본 모양입니다. 저는 남자에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생명의 은인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죠. 물론 우리가 서로 영어와 한국어로 소통하다 보니 원활하진 않지만 나이 50이 넘어가면 대충 무슨 말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밥을 먹자는 신용을 수십 차례 보냈고 그는 손살에 몇 번 치더니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어떤 식당이었어요. 아니, 오케이 하면서 응하면 될 것이지 굳이 손사래를 수십 번 쳐놓고 먹으러 가잔 건 뭔가요? 이 나이에 밀당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 남성과 함께 근처 두부요리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밖에서 떨었던지 따뜻한 국물을 보니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성도 많이 추웠었나 봅니다. 허겁지겁 하얀 순두부에 간장을 붓더니 후루룩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기를 적당히 채우고 나니 이제야 사람답게 대화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에게 나이를 물었는데 그는 58년생 개띠라고 했습니다. 네, 개띠. 그런 나이가 있나요? 검색해보니 한국은 12가지 동물로 띠를 구분하더라고요. 몇 살이다 라고 안 하고 몇 년생 무슨 띠라고 하면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특이했고 웃겼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등산로 밖 산속에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신은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농부의 아들인데 한국의 제조산업이 계속 성장해서 구미라는 지역의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다가 구조조정 때 회사를 관두게 되었대요. 퇴직하고 나니 취업도 안 되고 어렵게 취업해도 실직이 금방 반복되었다네요. 그래서 애들도 다 컸겠다. 취업도 안 되겠다. 돈은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자 싶어 다시 강원도로 돌아왔대요. 어느 날 이웃집 남자가 산에 토종벌 벌통을 놓던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다리가 아파 못 다닌다고 토종 벌통을 한번 놓아보라고 했답니다. 그는 이웃에게 배운 대로 큰 바위를 찾아다니며 바위 밑 양지 쪽에 벌통을 여러 개 놓았대요. 그리고는 토종벌이 입봉했는지 확인하며 주기적으로 산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작년 봄 어느 날 벌통을 놓을 자리를 찾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 난생 처음 보는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줄기셋의 잎이 다섯이라는 바로 산삼을 발견했다지 뭡니까? 그때부터 산삼이 자주 보이더래요. 아까 산속에서 땅을 파고 있던 것도 그곳에 산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종종 오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산삼을 아내와 하나씩 나눠 먹었더니 둘 다 기력이 많이 좋아졌고 아내가 일부러 산삼을 더 챙겨준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남자는 갑자기 가방을 열어 주섬주섬 뭔가를 꺼냈어요. 네, 맞아요. 아까 산에서 캔 산삼이더라고요. 저는 한국 인삼이 유명하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산삼이라는 게 또 있는지 몰랐어요. 그는 저에게 아주 작은 한 뿌리를 주며 먹어보라고 했어요. 구하기 힘든 거라면서요. 저는 내심 미안했지만 나이가 있는지라 건강에 좋다는 건 냉큼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컵에 살짝 씻어 산삼 뿌리를 먹어보았죠. 맛은 쓰고 넝쿨 식물 냄새가 나서 썩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력에 좋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산삼을 먹고 나니까 왠지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식사 대접 고맙다는 말을 하며 동계올림픽 재밌게 보고 돌아가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다른 여자랑 식사하면 안 되는데 오늘 특별히 저랑 밥을 먹었다며 저보고 밥을 같이 먹은 일과 산삼 뿌리를 준 일을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거 있죠. 아니, 두부집에서 나오면 앞으로 안 볼 사이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남성분은 자기 아내에게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고 다른 여성과 식사를 하거나 호의를 베푸는 건 아내에게 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 남자들 참 귀엽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겨울 설악산의 해프닝을 겪고 다시 슬로베니아로 돌아왔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설악산과 58년생 개띠 한국 남자의 친절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가끔 꿀이 잘 되고 있는지 산삼은 잘 캐러 다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펜팔이라도 해보자고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아마 남자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겠지만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루카 씨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무탈하게 설악산에 내려와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한국 아저씨의 귀여운 행동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